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오늘부터 버스와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최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경우는 승차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1,2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들 또 현재까지 소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유선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10명대로 줄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6명 늘어난 11,206명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두 자릿대 증가폭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20명, 23일 23명, 24일 25명 등 20명대를 이어가다가 지난 21일에는 12명으로 떨어졌고 이후 어제 나흘 만에 다시 1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어제 집계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 16명 중 국내 발생은 13명이었고 해외 유입은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6명이 확진됐고 대구, 인천, 경북과 검역 과정에서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전일 집계 대비 1명이 늘어서 모두 267명이 됐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6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또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성동구 24, 25, 26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 관련 6차 감염 사례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들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시 학원 강사인 인천 미추홀구 15번 확진자 확진자로 파악됐습니다. 학원 강사가 고3 학생에게 이어서 택시기사 겸 사진사였던 미추홀구 24번 확진자가 감염된 데 이어서 돌잔치에 참석했던 광진구 13번 확진자도 감염됐고 이 광진구 13번 환자가 일하는 성동구 식당 일루오리에 갔을 때 성동구 23번 확진자가 감염됐다는 소식까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추가로 확인된 성동구 24에서 26번 확진자는 이 성동구 23번 확진자와 지난 17일 음식점과 주점 등에 머물렀을 때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앞서 서울에서는 인천 학원 강사로부터 파생된 다른 6차 감염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4차 감염자인 광진구 13번 확진자가 직장 동료인 중랑구 18번에게 다시 이 환자의 남편인 중랑구 19번 환자까지 감염돼서 6차 감염 사례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내일부터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될 텐데 서울 강서구에서 유치원생 감염 사례가 나와서 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유치원생은 미술학원에서 확진 강사의 수업을 받다가 감염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보다 하루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학원 강사는 이달 18일부터 5일간 학생 35명에게 수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 동료 강사 3명과도 접촉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학원에 다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91명, 강사 3명, 학부모 2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접촉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는 기존 확진자 원생 1명을 뺀 나머지 79명은 모두 음성이 나온 상황입니다. 추가 검사 결과는 오늘 오전 중으로 마저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교육청은 확진 강사에게 수업을 들은 학생과 동료 강사 3명 등 밀접 접촉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자가격리하도록 했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학생들이 다니는 인근 초등학교 5곳과 유치원 10곳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어제부터 이틀간 긴급 돌봄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등교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확진 유치원생이 다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내일 이후에는 원격 수업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유치원생들의 등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데요. 계속해서 어제 저녁까지 집계된 서울시 상황도 알려주시죠. 네,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서울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783명입니다. 주요 발생 원인별로 보면 해외 입국 환자가 272명으로 가장 많고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이제 117명까지 늘었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관련은 98명, 구로구 교회 관련은 41명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의 사망자는 모두 4명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 자금 어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죠. 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접수가 어제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고 올 2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을 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선정되면 현금으로 70만 원씩 2달간 모두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오부제로 신청하면 되고 주말은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30일까지 출생연도 10부제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업자 소재 자치구내 우리은행이나 자치구별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고요.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나 120 다산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지혜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 학원 강사 확진자가 근무했던 학원과 또 그 수강생이 다녀간 코인 노래방 등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 식당으로 번진 뒤에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상황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정오 기준 이태원 클럽발 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37명입니다. 이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학원, 노래방, 돌잔치 등을 고리로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6차 감염자는 4명, 5차 감염자는 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확진자 중 클럽 방문자가 96명이고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사람이 141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19에서 29세 확진자가 12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제 정오 기준 이 공식 발표 내용이고요. 네.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서 현재는 24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이태원 클럽발 연쇄 감염이 6차 전파로까지 지금 번져 있는 상황이고 지역사회 집단 감염 위험이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요. 방역 체계를 다시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아직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발 연쇄 감염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대규모 감염 양상은 없다면서 우리 방역 의료 체계가 대응 가능한 범위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종합할 때 이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의 위험도 증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방역 강도를 조정하기보다는 코로나19 위험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상황 변화에 즉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현재 상황은 방역 당국의 컨트롤 안에서 잘 해나갈 수 있는 지금 단계라고 보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들은 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 그 명령을 연장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죠. 네, 인천시의 경우에는 유흥 주점 등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상의 영업 중지 명령인데요.
경기도도 유흥주점 등 이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습니다. 또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 등을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대구시도 유흥주점, 감성주점 등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했습니다. 서울시도 유흥시설에 이어 코인 노래 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수업이 이번 주에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등교를 이틀 앞둔 어제 유치원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조금 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서울 강서구의 유치원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강서구 소재의 미술학원 강사의 수업을 들은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인근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오늘까지 긴급 돌봄 등 등교가 중단됩니다. 교육청은 확진 유치원생이 다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2주간 휴원을 하기로 했고 추후 원격 수업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 학교의 등교 여부는 접촉자 검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지난 20일에 고3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2와 중3, 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유치원생들의 등교가 시작이 됩니다. 3개월 가까이 미뤄졌던 개학인데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좀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우려가 크거든요. 네, 2차 등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차 등교 일정에 따라 내일 전국에서 237만 명이 추가 등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고려해서 등교 학생들을 최대한 분산시킨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지역의 학교는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가 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오전반과 오후반 격일제와 격주제로 학생들을 분산시키고 학교에는 방역과 생활 지도 인력 3만 명이 추가 배치됩니다.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등교 개학 이후 확진자가 나오는 학교는 즉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은 다음 달 3일, 그리고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은 다음 달 8일에 등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안 쓰면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다고요. 네,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관련 종사자의 확진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제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입니다. 정부는 우선 버스나 택시 등 이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내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데요. 윤태호 방역 총괄 반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승객이 탑승하였을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개선 조치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가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도 및 도시철도에서도 유권 해석을 통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항공 분야는 5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버스나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이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준비를 당부했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가능성을 예상하는 만큼 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대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에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등 조직을 정비하고 국민 생활 분야에서는 수능 시험 대비나 음식 문화 개선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얇고 가벼우면서도 감염 차단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런 소식도 있군요. 코로나19 응급 진단 키트가 이르면 다음 달에 국내에서 출시된다고요? 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1시간 이내에 나오는 진단 키트를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된 진단 키트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6시간이 걸려서 응급 상황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렇죠.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응급용 코로나19 진단 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어서 성능 기능을 충족한 제품이 있다면 다음 달 중에 승인이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2주 정도가 됐는데요. 어제 대상 가구의 90% 이상이 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저희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업소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꾸로 또 울상을 짓고 있는 매장들도 있죠. 네,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유통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은 울상을 짓는 반면 이 농협 하나로마트와 식자재마트 등 지역 중대형 마트와 편의점 등은 특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계 자료를 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 마트들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13일 이후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0에서 15%가량 줄었습니다. 네. 반면 하나로마트 양재점은 재난지원금 지급 첫 주말인 16에서 17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GS25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후 12일간 소형 가전 판매가 14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구매하던 고객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하나로마트나 편의점 등으로 옮겨가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서 매장마다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용처에 대한 혼란이 여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의 경우는 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어제 택시를 탔을 때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안 되더라. 또 나는 됐다. 나는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심지어는 복불복이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과연 택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 취재진이 알아봤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택시를 탔다. 나는 못 탔다.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한창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충전된 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안 되고 꼽으면 된다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사이트에는 교통,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만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긴급재난금을 충전한 카드를 가지고 직접 택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거 택시 탈 수 있어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된다고 그러더라고. 저기가 재난기금 저기를 해갖고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터치됐습니다. 결제 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정부나 조합 어디에서도 긴급재난금 사용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택시조합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중앙정부의 공문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어떤 그런 공식 문서는 없었지만은 택시 업체에서도 결제된 걸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카드 결제를 운영하는 그 정산사로부터도 확인이 됐고. 서울특별시 택시 운송 사업조합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택시를 탈 수 있다는 홍보 스티커를 제작해 금주내 택시에 부착한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된 체크, 신용카드로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 회사 택시 상관없이 본인 지역에 그 소재에 있는 택시라면은 사용 가능하시고요. 단말기를 긁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셔야 되고 티머니처럼 찍는 방식은 안 된다고. 택시 앞좌석에 부착된 단말기에서만 결제를 해야 확실히 결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각 지자체마다 사용처 기준이 달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TBS 정선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 앞자리에 부착된 앞좌석에 부착된 그 단말기에 카드를 직접 긁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만 이 택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택시 앞좌석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해 재난지원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택시 운전석 옆에 설치된 단말기, 그 운전석과 조수석 가운데 그 뒷자리에 앉았을 때 찍을 수 네네. 있는 그 단말기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카드를 찍는 방식으로는 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 지하철과 버스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다만 지역과 택시 업체, 단말기 등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 요금을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고 싶다면 이 택시 앞좌석에 부착된 단말기에서 긁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쨌든 지역이나 뭐 업체나 그 단말기, 그 기계 종류에 따라서 그 차이들은 좀 있다는 이야기인데, 즉 이제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정리해주신 것처럼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찍는 것이 아니라 긁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군요. 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달 중순에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 괴질이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우리 방역당국도 어린이 괴질 발병 현황을 살피고 또 대응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어린이 괴질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이 다기관 염증 증후군은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에 13개 국가로 확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와 연관된 어린이 괴질에 대한 감시와 조사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괴질을 앓는 어린이들은 고열과 발진, 붉은 눈, 붓기, 통증 등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네. 이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각 의료기관에 환자 중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해외 상황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요새 그 중남미 상황이 좀 안 좋은데요. 특히나 브라질이 지금 사태가 심각해 보여요. 네,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서 이 전 세계 중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이 브라질의 확진자는 37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2만 3천 명을 넘겼습니다. 브라질의 인구 100만 명당 검사 건수는 미국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500건 정도인데요. 검사자의 절반가량이 확진을 받는 상황이라 검사를 늘리면 대규모 확진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페루는 두 달간 전 국민 격리령에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다음 달 말까지 격리 기간을 늘렸고 또 신규 감염자 수가 치솟고 있는 아르헨티나도 수도 봉쇄를 다음 달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경신해 멕시코는 처음으로 3,000명을 넘겼고 콜롬비아는 1,000명을 웃돌았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감사합니다. TBS 보도본부 지혜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계속해서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N차 감염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6차 감염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저께 이 방역 당국에서 위험도의 변화를 또 평가하셨었거든요. 네. 전체적인 이 사망자 또는 완치자 또는 현재 발생, 지금 어저께 16명 발생했는데 이태원 클럽발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13명 정도 발견이 됐어요. 지금 정부 당국에서 얘기한 50명 이하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또 우리 의료 체계도 단단하게 지금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불안한 부분이 감염원 불명 5% 이하로 유지한다고 하셨고 네. 그럴 때 이제 생활 방역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약 8.7명 발생하던 것이 23.2명으로 많이 늘었어요. 네네. 이 얘기는 이태원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환자 수가 늘어난 건 맞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감염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염원 불명은 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6.6%에서 6.8%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 숫자만큼 감염원 불명이 훨씬 더 많아졌다. 즉 이태원발이 줄어든다면은 감염원 불명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지금 지역사회 확산이 상당히 빠르게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금 이태원발만 해도 7만 명 이상이 진단을 받았고 예. 그중에 나타난 것이 237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입영하는 장정들도 한 명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 감염원 불명이 뭐 서울 삼성병원부터 강서구 유치원, 대구 고3 학생 이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현재 230명을 넘어섰고 24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사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네. 소개해 주시죠. 이 사례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 네. 즉 이 학원 강사의 제자가 교회를 갔는데 예. 교회가 방역을 굉장히 잘해서 뭐 장갑까지 다 끼고서 예배를 했고 거리를 잘 뒀다고 그래서 한 70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네. 근데 그 6차 감염증 가는 중간에 부천에 뷔페 식당이 있거든요, 돌잔치에. 네네. 거기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어요. 이것을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다. 즉 우리 생활 방역이라는 것은 이런 뷔페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먹을 때에는 그런 어떤 확진자가 있으면은 빨리 퍼질 수가 있고 네. 그것이 몇 차 감염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개를 비교가 되는데 또 중간에 코인 노래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코인 노래방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위험하다 하는 것까지 다 알게 됐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요 중간에 가족들 간의 전파가 있으면서 아하. 또 가는 거예요. 이 가족들 간에서는 무증상일 때는 아무런 방법이 없거든요. 예.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자가격리 수준에서 서로 마스크 쓰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증상이 만약 나타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어딘가에 동선에 노출이 됐다고 하면은 그 시기라도 자가격리 수준에서 식구들끼리도 2m 떨어져 있고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네.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예. 이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입시 학원 그런 대표가 지금 굉장히 좋은 사례로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개학하고 그러게 되면 학원들도 방역 주체가 돼야 되는데 그 대표가 잘 보여줬어요. 그래서 4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학교에 등교하지 말고 또 이제 검사를 받고 이런 이제 지침들을 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또 거기에 관련돼서 또 수강생들의 정보도 방역 당국에다 제출을 하면서 대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교육 시장이라 하더라도 사교육 주체를 하더라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들이 좀
많이 확산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게요. 그에 비해서 그 동선을 숨겼었던 또 그 학원 강사의 경우는 자기 책임의식이 좀 없었던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또 이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감염을 전파시켰고 또 그만큼의 또 큰 피해로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와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데 예, 지금 이 이야기 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뭐 사교육 시장이든 뭐 어떤 분야든 간에 어떤 그 투명하고 어떤 신속하게 이 네. 방역에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부터 고2와 중3 또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유치원생까지 등교 수업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강서구에서 일부 학교와 유치원의 등교 중지가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미술학원 강사를 통해 가지고 이 유치원생이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인데 이제 유치원도 실제로 갔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거기서 원화를 한 25명가 접촉을 하고 15인승 버스로 또 이동을 하게 해서 접촉자가 180명으로 늘어나서 지금 현재 역학조사, 확진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공진초등학교라든지 공항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긴급 돌봄을 포함해서 등교 중지를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계속 등교를 금지할 것인지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학교 두 곳은 해당 학원에서 도보로 한 2분에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밀집 이 같이 유치원을 다녔던 친구들이 있는 그런 이제 그 주변에 또 초등학교 5곳 또 유치원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제 중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제 동일 그 건물 안에 뭐 학원 5곳, 교습소 8곳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출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미술학원 강사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감염원을 우려해요. 지금 모르는 사례인 거군요. 예, 맨 처음에는 뭐 인천 쪽인가 싶어서 그랬는데 왜냐면 강서구가 이제 인천 부천에 가깝기 예. 때문에 그것이 아닌 거로 밝혀지고 있어서 도대체 어디냐. 그리고 이제 사는 주거 공간은 또 영등포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2주간 지금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7.1%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4월 6일에 처음 이런 이제 경로 불분명 이제 통계 조사를 발표한 것이 4월 6일인데 이때는 5.6이었고 네. 이제 4월 13, 2.7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다시 또 5월 초엔 올라가고 예. 그 이후에 지속성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그래서 생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네요.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네. 그 이유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이런 대규모 집단 발생이 일어났을 때 이태원 클럽발 이게 우리가 지금 자발적으로 진단을 받아서 하지 사실은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100%할 수가 없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4월달 이때만 해도 굉장히 낮았어요. 우리 지역사회에 거의 없었는데 이런 대규모 발생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우리가 못 찾은 그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4차, 5차, 6차 가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고 예.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와 같은 7%가 넘어가는 숫자가 나올 것이고 이 이태원의 클럽발 환자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그 위엔 퍼센트가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런 그 숨은 전파자,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 이런 부분들, 즉 다시 말해서 방역 당국의 통제 밖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커질수록 점점 지역 사회의 감염 전파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 속에서 또 유치원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게 되고 학부모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예정대로 등교는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교육부의 등교 방침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27일 등교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밝혔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신경 쓰는 것이 밀집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밀집도를 이제 조절 통제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학생 인원수, 그러니까 학교에 드나든 학생 인원수를 조절하는 건데 3분의 2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네. 여기 교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만
등교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건 결국 밀집성을 이제 약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네네. 결과적으로 3분의 2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3분의 2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 실제적으로는 절반 이하로 조율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밝힌 것은 격주제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5월 4주부터 이제 등교를 하고 그다음에 중1, 고1은 6월 첫 주부터 한 다음에 격주로 이렇게 이제 등교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네. 또 격일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중2, 고2 같은 경우는 월 수만 나가고 그리고 예. 중1, 고1 같은 경우에는 화, 목만 나갑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금요일에는 고3, 중3만 학교에 있는 그런 셈이 돼서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총량을 줄여가지고 어쨌든 접촉 지점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다만 이제 현장에서 좀 어려운 것이 이 활동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와중에 접촉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제어가 안 된다. 그래서 인력 부족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출결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 또 일부 우려하시는 학부모들은 집에서 가정학습, 홈스쿨링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또 하는데 네네. 물론 정부 쪽에서는 일찍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줄 거냐는 거죠. 처음에는 한 20일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점차 길어지면은 이 일수도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또 현장의 인력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건교사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퇴직 교원들을 한 3만 명 정도 신속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교원 노조 쪽에서 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원 노조 쪽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돌봄 대책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 발생이 됐을 때 민현사상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교사들이 어떻게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책을 요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전히 좀 그 보완하고 정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금 어떤 그 밀집도 조정과 학생들의 활동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좀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짚어주신 그 생활지도 인력을 어떻게 보충을 하고 잘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중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방역에 있어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분야의 방역이 강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버스 택시인데요. 원래 버스 택시가 굉장히 감염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별로 조치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네. 최근에 갑자기 택시가 부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 택시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감염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 6차 확진자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인천 돌잔치에 참여했던 분이 사실 식당 종업원이었는데 식당 종업원이 동료한테 옮겼는데 그 동료의 남편이 또 택시기사였거든요. 그래서 택시의 위험성이 있는데 사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병 위험이 높은 공간이 뭐 지하철, 택시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자리에 탈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직접적인 과태료는 가하지는 않지만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승차 거부 시에는 사업 정지 및 과태료를 처분하는 그런 행정 조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승차 거부 시켜도 과태료나 사업 정지 처분 안 하겠다라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철도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땅하게 뭐 규정은 없지만 유권 해석을 이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는 모든 항공사의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27일부터 하고요. 버스, 택시, 철도, 도시철도는 오늘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더워지기 때문에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에어컨인데요. 예. 그래서 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 냉방을 하면서 환기를 하는 형태로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여름철 관련해가지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어떻게 세밀하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논의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제습기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여름철
이번에 이제 장마가 또 다가오게 되면 제습기를 또 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점막이 또 건조하게 되면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키기 때문에 전염의 우려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방역 강화 대책의 하나로 또 클럽 같은 고위험 시설을 이용할 때는 QR코드를 활용해서 출입 명부를 도입하기로 했거든요. 이 관련해서 의견은 어떠신지 두 분 생각 들어볼게요. 예, 일단 QR코드를 사용하면은 갖다 대기만 하면은 정보가 들어가니까 아마 간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일단 그 업주도 사실은 들어가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암호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개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이 있겠지만 실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 정보가 저기에 복원이 되는구나 하면은 좀 꺼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 본인이 거부할 때는 신분증하고 수기로도 할 수 있다고 해요. 네네. 또 4주간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다 폐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주일이라는 것도 사실 잠복기로 따지면 굉장히 아주 정확한 시간일 수가 있거든요. 예.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4주 후에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는 보이는데 이 고위험군이라는 걸 어디까지 해서 할 것인지가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고위험군 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을 할 것인가, 오히려 그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김원식 평론가 의견 어떠십니까? 네, 일단 원래 정보 수집에 관련된 논쟁점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냐 인권이냐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보건과 이제 안전인데 네. 이제 인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대면 이제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그 해킹, 그 정보 유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 또 실제로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여전히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 시설이 뭐냐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에 포함되고 안 되고 했을 때 우리는 포함이 되고 왜 저쪽은 포함이 안 되느냐. 라는 관점에서 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QR코드가 있게 되면 오히려 이걸 피해가지고 더 은밀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이나 이제 지자체에서는 그런 이제 풍선 효과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숙박업계에서 이 불법 숙박 시설을 이제 해외 노동자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문제가 해외에서도 있고 또 국내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온라인 공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숙박 시설을 할 때 그걸 다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음지로 이제 흘러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관련돼서 좀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또 고위험 시설 범위를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를 할 것인가, 또 음성적인 측면으로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 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의료계 쪽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위반이다. 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놓고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 두 분 의견 어떠신지 이 부분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허락이 안 되었던 것을 지금 이 감염증 사태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원격 진료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전화로서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태에서는 국민들이 상당히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전체 국민들의 이 합의에 의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즉 지금 이 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일단 한 번은 대면을 해야 그 다음부터 비대면이 가능하다 이건데 이거보다 이제 좀 더 나아가게 되면은 병원에 안 가고도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만성병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혈압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수치를 다 보내면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좀 병원하고 일반 동네 의원하고의 알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큰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만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큰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 경향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우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병원, 동네 의원,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편리만을 문제를 할 것이 아니라 즉 국민들이 아무리 편리한다고 해도 이게 진단이 잘못될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간단히 갈 문제는 아니지만 전에처럼 비대면은 원격은 아주 안 된다
하는 것에서는 지금 벗어난 것으로 보여서 지금 상황을 잘 서로들 상의를 잘 해서 국민적인 어떤 컨센서스 또 의료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타당성들을 잘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가능성은 열어두되 의료 전달 체계 뭐 전반에 있어서도 어떤 진료 정확성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어요. 김원식 평론가께서는 어떠세요? 네, 사실 이게 전 국민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가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뭐 과거 정부부터 해가지고 논의된 것은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뭐 거동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뭐 원양어선, 군부대, 교정시설, 도서벽지에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좀 더 이제 인원수가 줄어드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원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동네 의원도 있고 대형 자본이 있는 곳이 있고 그러면 이게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 쪽에서도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제 의료 비용이 증가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실제 필요한 사람이 적합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여기에 관련돼서 좀 세밀하게 이제 운영이 먼저 시범적으로 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겠죠. 그런 다음에 분배성, 형평성 이런 문제를 아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미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다만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좀 문화적이라든지 뭐 경제적 이제 의료 이제 서비스 관점이 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많은 학년들의 등교 수업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등교 수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등교 자체가 아니라 어떤 그 생활 방역의 자리 잡음이라는 그 시그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감염 확산을 방지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렘데시비르라고 있긴 하지만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이것을 철저히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식구들끼리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겼다. 외부에서 어떤 자기가 접촉이 있었다든가 할 때에는 그 접촉이라는 것이 좀 위험한 접촉일 수도 있거든요. 동선이 겹친다든가 할 때에는 적어도 한 2주일 정도는 조심하면서 접촉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예, 김원식 평론가께서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내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친구, 그리고 이 가족, 그리고 직장 동료, 그래서 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거리보다는 아는 사람들끼리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생활문화적인 방역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또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TBS